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연구 저서로는 경제육전과 육전 제재의 성교육, 고려시대 경세론 연구, 조선시대 구급공무원, 고려시대 사람들의 사유와 집단 심성, 14세기 행정개혁의 시도와 신율의 편찬 등 사상사, 정치사, 법제사, 심사사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인호입니다. 이제 아마 오후 접어들어서 무척 피곤하고 졸리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하면 좀 짧게 발표를 해서 시간을 좀 절약을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가능하면 좀 피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이 정치사상과 제도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먼저 이 정치사상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모군 선생과의 인연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좀 뒤에 부분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시절에 교실 밖에 창문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한옥기야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제 기억에는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건물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중동중학교였는데요. 그럼 벌써 이제 눈치를 많이 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수송동에 이색 선생의 영당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정체를 알게 된 건 꽤 나중에 일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절부터 조금 관계가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것보다 제가 이제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무슨 필요에 의해서 호족등본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었죠. 호족등본을 띄기에 해서 이제 띄어봤죠. 이게 저희 집사람에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본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본적을 봤더니 서천군, 기산면, 신산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는 벌써 좀 약간 거기 어딘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주소지가 지금 이제 서천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하복 가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바로 그 이하복 선생의 동생 되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인연이 어느 정도 꽤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발표를 하러 간다고 하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큰 소리를 가서 오늘 확실히 우리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지 느끼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히 와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결혼한 이후 장인어른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 동안은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보고 그렇게 됐었는데 아주 특이한 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특이한 점이냐면 장인어른의 생김새가 이색 선생하고 되게 닮았다는 점.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이건 유심히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장인어른도 제가 불경스러운 표현 좀 죄송한데 저렇게 이색 선생님처럼 체구가 딱 저러시고요. 배도 좀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웠던 건 제가 여기 이제 그 박종기 선생님이나 최우 선생님 또 도윤지 선생님하고 같이 이색 문집을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색 선생님이 갖고 있던 어떤 특징들이 꽤 닮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닮았냐면 지금 좀 전에 지금 신체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읽어보니 저희 장인어른이 반쯤 대머리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색 선생님도 머리숱이 굉장히 적으셨거든요. 그 정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이 치아가 되게 안 좋으셔서 트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색 선생님도 말년에 치아가 너무 안 좋으셔서 거의 아마 씹지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음식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 치아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셨고요. 무엇보다도 동일한 특징이
술을 이색선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술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거의 매일, 거의가 아니라 빠짐없이 매일같이 음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이하문가옥에서 태어나고 있다가 한국전쟁 그 시기에 서울로 올려 보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쟁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했는데 이분이 머리가 상당히 좀 괜찮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집안에서는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서울의 당시 수성 국민학교죠. 뭐 일본인으로 세운 학교지만 국민학교 좋은데 입학을 했다가 결국은 그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물론 이색 선생님보다는 한참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공도 국문학을 하셨습니다. 글도 제가 남긴 글이 사실 이생하고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작습니다. 석사 논문 하나 그냥 쓰셨는데요. 굉장히 글을 깔끔하게 쓰시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셨습니다. 음주를 좋아하셔서 공부는 나중에 결국은 손에 놓으시고 그렇긴 했는데 많은 부분이 상당히 닮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유전자의 힘은 역시 강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닮았다가 아니라 제가 이분이 어쨌든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시는 덕분에 친구분들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을 했던 분, 서울시장, 명문사립대학교, 제가 어디라고 밝힐 수 없습니다. 거기에 총장하셨던 분, 또 유명하신 학자 등등등 동창들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동창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쭉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텐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한 번도 지금 이제 사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돌이킨 생각인데 한 번도 이분이 정치 이야기를 하신 걸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DNA가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이색 선생님도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의 정치 사상 또는 제도론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품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사실은 이제 이 글을 시작했을 때 저한테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뭔가 그런 게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선행 연구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색 선생님 글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글은 거의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학자분들이 연구했던 내용들은 그분이 남긴 이제 문집에 남겨진 시라든가 기타 등등의 글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이분의 생각이 이랬을 거다라고 하는 것과 정치적인 행위, 이제 좀 전에 앞에서 이용 교수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놓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박준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상백 선생의 연구가 꽤 오래전에 나온 연구입니다. 한국문화사 연구 논고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내용 부분들인데요. 거기서 토지 개혁론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제 개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척불론 그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어렴풋하게 적어도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단초를 주신 분은 저는 이상백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소개됐던 이영복 선생의 책에서는 이제 그 모건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사상에 관련돼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저하고 관련된 두 가지 부분일 텐데요. 시정오사로, 그러니까 이제 그 모건 선생이 올린 글이죠. 그 시정오사와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이단론과 관련돼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후대 학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소재 내지 주제를 던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까 설명된 모근 연구에서 나오는 단일본이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 내부에서도 정치 사상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등장하지는 않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99년도에 오늘 이제 모임을 많이 이제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셨던 도윤철 교수께서 고려말 4대부의 정치사상 연구에서 2세계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른바 모근 선생 같은 경우에는 흔히 구법이라는 건 예법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까 우리 이용훈 교수님 설명해 주신 봤을 겁니다. 전쟁력을 할 때 옛제도로 함부로 묻히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법화 4대부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전체 제도를 바꿔야 된다, 통째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계열의 인물들, 정도전과 조준으로 대표되는 그런 인물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법을 바꿔야 되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법화 4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사람은 흔히 역사 속의 고려 말에 라이벌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색 선생의 영당이 있는 수성동에 바로 그 건너편이 사실은 정도전의 집터 자리죠. 수성초등학교 자리가 정도전의 집터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종로구청 자리이긴 합니다. 묘하게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되고 그 안에 사상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좀 더 이제 이 역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계 이런 데에서도 이색이 갖고 있는 정치 사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글들, 논거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도윤철 선생의 연구와 더불어서 조금 더 주목했던 연구는, 이게 책으로 출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학위 논문인데요. 마종락 선생이 고려 후기 등가 유신의 유학사상 연구라고 하는 것을 그 같은 시기에 냈습니다. 이게 이제 책으로 나왔으면 좀 쉽게 구해볼 수 있는데, 저도 저게 없어서 마종락 선생님 만난 길에 좀 하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받아와서 이제 읽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색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재밌게도 여기에서는 이제 문장론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장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장학 아시겠지만 이게 병학 중심이 아닌 글 쓰는 부분의 학문을 우리가 보통 사장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군집이 얼마나 방대하고 그 시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많은 글을 지으신 분이 모군 선생이죠. 그 모군 선생 자체가 그런 글에 대해서 글이라고 하는 것, 문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필요한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것이다. 문장이라는 건 글 쓴 건데 무슨 정치적인 실용성이 있을까?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장학 자체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동시에 군자적인 인간상을 추구했다. 이것도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군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이게 추구해서 군자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인간상 자체를 추구를 하셨고, 통치와 관련돼서는 의외로 재산 중심의 통치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는 부분이 좀 나중에 걸리게 되는데, 우리가 재산 중심의 통치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정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도전은 국왕은 특별히 무위 통치, 하는 일 없이 있어야 되고 밑에 재상이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군 선생은 정도전하고 대립될 때는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모군 선생은 근왕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방했다.
근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왕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죠. 그러니까 국왕을 철저하게 받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도 같이 제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기 부분에 그 최현식 선생님이 이제 연세대학교 지금 이제 정외과의 교수이신데요. 이 정치 외 쪽에서의 이제 그 제시한 부분들이 2003년에 나온 창업과 죄송한데 오타입니다. 수성의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고려 말의 4대부를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도덕적인 보수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색, 그리고 실천적인 혁신주의를 갖고 있는 정도전, 그리고 안정지향적 수성주의 건근이라고 하는 인물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물론 당연히 건근이 이색의 제자이기도 하고 후대 세대이고 주로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은 아무래도 조선주에 들어와서 활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수성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여기 이제 도윤주 선생님은 이색과 건근은 같은 계열, 물론 당연히 여기서 같은 계열일 수밖에 없겠죠. 도덕적 보수주의의 뿌리를 잇는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도윤주 선생님께서는 11년에 드디어 이렇게 단행본으로 본격적으로 나온 책이 모군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모군 자체에 대해서 단행본으로 정치사상을 다룬 책은 뭐 이 책이 뭐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하게 된다면 상당히 늦은 거죠. 2011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표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특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색의 정치사상 그런데 뭐가 정치사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따라올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군 선생은 원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어쨌든 과거 시험을 준비하거나 기타 등등의 일을 통해서 원나라에서 당시에 퍼져 있고 유행하고 있던 주작을 배웠습니다. 이건 뭐 성리학의 범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성리학으로 통칭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과거 시험 자체 원에서는 주작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책, 논어맹자, 중용, 대학이라고 하는 책 자체를 교재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특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주작 또는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핵심이 정치와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는 부분이냐 하는 것은 도덕하고 정치를 일치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현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매일 신문에 보시면 어떤 정치인이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많이 보시고 그로 인해서 비난을 받게 되고 때로는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성리학에서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뭐 너무도 중요하게 군자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통치자가 되는데 군자는 바로 누구인가? 도덕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군자라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 이야기하면 저희 애들이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이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네가 사회에 진출할 때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공부는 기본적으로 도덕을 익히고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학문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앉아 계신 분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념이 당연스럽게 모군 선생한테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불교 이단론입니다. 이 성리학의 특징은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불교에 대해서 어쨌든 이들은 정통이 아니고 이단이다라고 하는 정통주의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교가 세상의 윤리 도덕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틀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교는 개척이 돼야
이야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겠죠. 그럼 정통은 누구라고요? 성리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분 선생은 이런 부분의 특징을 받아들였는데요. 어쨌든 모든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모분 선생의 특징은 보수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현실을 개선을 하는 거죠. 확연하게 뭐를 다 뒤집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개선하는 겁니다. 정도전은 좀 다릅니다. 현실을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나 생각은 그야말로 레디칼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또 손짓하실 것 같은데 레디칼하다라고 하는 건 급진주의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고요. 동시에 근본, 원리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도전은 근본주의자 내지는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모근 선생은 그거하고 좀 다른 특징이죠. 현실은 그렇게 한꺼번에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실 텐데 현실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현실을 개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취득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조금만 세상을 살아봐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색 선생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를 바꿨을 때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차라리 제도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도의 운영 문제를 이거를 해결해야 되냐? 그거는 각자의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개인은 누구나 다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도덕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 개인의 도덕성을 충분히 고양시키도록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유교에서는 흔히 풍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누구나 다 도덕적이 되면 길에 떨어진 물건도 안 줍죠. 저도 여기 갈 때 지금 가방을 두고 갔는데 안 가져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사회, 그것이 좀 더 나아지는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혁이 아니라 결국 개인의 문제다.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건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치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부분들일 텐데요. 대개 일치하는 생각은 국왕이 주도하는 정국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재상 그 밑에서 국왕이 주도하에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도록 돼야 될 거고요. 정상적인 관료제와 합리성, 이제 도이치 교수님의 표현이시긴 할 텐데 조금 제가 이제 후배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약간 좀 모호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그죠? 모호하죠? 어쨌든 이제 합리적으로 말하자면 정해진 틀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운영이 되고 관료 자체도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왜냐? 당시에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버리고 제멋대로 운영되고 인사를 할 때 엉망이 되니 결국은 국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군주에 관련돼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군주인가, 그리고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일 텐데요. 성인 군주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해도 군주, 그거를 같이 겸한 군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군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도전은 저게 해도는 뺐습니다. 해도는 빼고 성인만. 성이라는 건 뭔가요? 그야말로 저기 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성스러운 사람이 그냥 될 리는 없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왕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세상이 좀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왕이 되면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군주의 양심, 군주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태도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려시대의 군주는 공부를 안 했나요? 예, 조선시대의 군주보다는 국왕보다는 공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시키려니까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 수단이 서연이라고 하는 수단을 썼습니다. 서연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부방입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책을 읽고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공부인 것 같지만 서연에 모이는 그 자리 자체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공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죠. 이러면 군주가 국왕이 야, 나 오늘 사냥 좀 가고 싶어.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거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사냥 가시게 되면 중간에 백성들이 무척 괴로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릴 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실 텐데 말씀드리면 저도 어릴 때 대통령께서 어딜 가신다, 김포공항으로 가신다, 주변 고등학교 난리 나죠. 가서 길도 열심히 쓸어야 되고요, 손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괴롭죠.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관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을 회복하고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그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나요? 예. 어디서 공부하냐면 절에서 공부합니다. 글자 읽고 열심히 절에서 공부해서 과거 시험 합격하고 그러면 됩니다. 아니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귀족 가문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관직 하나 줄게. 너 아들 이거 해. 공짜로 공무원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없애려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학교 교육 문제가 따라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 중에 이 사람이 적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과거제입니다. 시험을 봐야 되겠죠. 시험을 보는데 옛날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장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장 잘 쓰면 이 친구 똑똑해 뽑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장학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장은 도덕의 근원이니까 글도 잘 써야 되는데 글만 잘 써서는 안 되고 이 친구가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해서 유교 경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전에 이해한 부분을 현실에 얼마나 잘 적용해야 되는지를 시험을 해야 돼서 책문이라고 하는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과목을 짜놓은 거죠. 그래서 경학과 책문이 중요한 과거 시험의 과목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장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도덕의 근원이기 때문에 정치 운영을 할 때도 문장을 도를 실어서 써야지 너같이 왜 이쁜 글쓰기, 소설 글쓰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소설 잘 쓰는 거? 야 그게 통찰에 무슨 도움이 돼? 그거 말고 네가 실용적인 글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실용적인 글이 뭐냐면 글 속에 도덕성이 담겨 있어야 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론도 달라졌죠. 과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 사상의 중요한 틀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도론을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도 개선에 관련돼서는 아까 주목했던 시정의 5가지 이 부분에 올린 부분들이 지금 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일이 토지에 관련되고 이건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외부에 관련된 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려 말의 외구 침략은요, 국토 부분에 제가 보기엔 최소 15%는 그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안 지역에 가까운 곳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외구 대하도 치러가요. 그러니까 막지 않으면 전체 산업 생산에 어마어마한 피해, 백성들의 목숨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 해결해야 된다.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과거제를 연동을 시켜야 된다. 그전에는 학교를 나와서 시험 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연동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연동을 시켜서 학교를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동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불교계 문제. 불교계는 승려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 이들한테 라이센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병역 회피하려고 세금 안 내려고 승려된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한테 라이센스를 줘서 자격이 된 사람만 승려로 임명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당연한 이야기인데 육에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죠. 어진 사람. 아까 얘기한 양심적인 사람이고요. 군주의 역할이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방 폐지라고 하는, 정방이라는 단어 혹시 어려우실 텐데 이 시기에 인사를 담당했던 것이 정방이라고 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정치라는 말입니다. 정치는 인사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무신 집권기 이후로부터 생긴 그 하나의 기구인데요. 국가에서 상설적으로 원래 만들어 놓은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요. 국왕이, 주로 또 국왕이 하나요? 권력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인사를 합니다. 저기 들어가서 싹싹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됩니다. 이러니 정상적으로 누가 능력이 있어서 임명되는 것을 되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고려시대라고 관료를 운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무원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9급이든 8급이든 몇 급이든 간에 일정 연한 채우고 뭔가 자격이 되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사부라고 하는데 출석도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데 인사고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정방이 그걸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왜곡시켜서 작동하게 만드니 이거를 정상적으로 문관 관리들 자체는 6조 가운데 제가 좀 표현을 좀 쉽게 이야기해서 6조 가운데 2조 그다음에 뭐이 군인과 관련된 건 병조 보통 그때는 2부 병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쪽에서 이것을 담당하도록 돌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관유기이라고 하는 책과 관련된 부분에 서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도론과 좀 관련이 됩니다. 주관유기는 그 김지라고 하는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높은 간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인물은 조준이라고 하는 정도전 조준의 그 조준의 동서인데요. 조준이 동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서관 마련해 놓고요. 책 모아서 그 책에 있는 걸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쭉 정리를 해서 주관유기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백과사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되게 빠를 겁니다. 백과사전을 편찬을 해냈어요. 그 주관유기라고 하는 건 제목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주관이라고 한 건 주나라, 중국의 고대 왕조죠. 주나라에 있는 관직입니다. 그 주나라의 관직 체계는 6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셨던 2호 예병형봉이라고 하는 그 6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이제 체계에 따라서 이게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 그 백과사전의 내용들을 배열을 하고 뭐 제도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등등등 것들을 쭉 배열해서 만든 책이 주관유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이 책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뭐 몇몇 기록만 있어서 일부 조금 그 어떤 책이었을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전 체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정도전도 주장했던 겁니다. 정부 기구는 엉뚱하게 임시위원회 같은 거 좀 만들지 말고 임시위원회를 좀 어려운 말로 도감이라고 부르는데요. 도감을 크게 만들어서
국왕장례라는 도감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도감을 하면 장례를 치른다고 비용도 걷고 뭐 공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고 나면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시기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폐지하고 6개 체제에 맞추어서 딱 정부기구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도전도 결국은 나중에 받아서 실천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앙통치기구는 6개 체제로 정상화되도록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는 가져셨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분 선생님께서는요, 어쨌든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바꿔, 또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이런 새로운 제도를 쓰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시거나 그런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화시킨 내용들이 솔직히 정도전보다 이쪽 계열, 정도전 계열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조선왕조를 만들게 됐을 때 전국의 주도권을 쥐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제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 자체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주의 부분이 나쁜 건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노분 선생이 그런 보수적 입장을 지향했다라고 하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인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이 글을 마치면서 갖게 됐고요. 아마 그게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른 걸로 아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